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시대. 오늘도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주 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는 갑자기 오늘 정말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저도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져. 그래도 해야 돼. 지.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아, 들어오면서 망언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무슨 축구? 모르고 있었어요. 왜? 지금도 잘 몰라.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지? 축구에 관해서 뭐 이런. 저는 이동국 선수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대표로 나이지리아 갔을 때 취재단의 일원으로 보름 동안 같이 취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타지 마시고 그때 가신 건 아는데. 그거는 일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렇지. 싫어도 간 거지.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 이후로 축구에 관심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거지 본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U20 월드컵 대표팀이 이탈리아한테 2대1로 지건 결승에 올라가건 나는 그냥 펜싱만 하련다. 나에겐 격투기가 최고다라는 게 우리 양도현 요즘에 복싱하고 있어요. 요즘 복싱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요즘 복싱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꾸 얘기하면 지금. 그래서 툭 쳐도 아파요. 저 형 주먹은 세. 툭 쳐도 아파. 때린 적 없습니다. 우리 저 첫 번째 소식 좀 보죠. 요거 전우원 씨요. 저랑도 사실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박상아 씨,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 주식을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 전원 씨 몫의 주식을 가압류를 했고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뭔가 박상아 씨가 네. 전우원 씨에다 받을 받을 돈이 돈이 있다는 있지, 거잖아요. 그렇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했겠지. 근거가 상환 약정서라는 건데요. 두 사람이 상환 약정서를 썼다는 거예요. 일단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보죠. 일단 그 내용은 이제 상환 약정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한테 유학 자금을 대줬다. 그러니까 빌려줬다. 그래서 전우원 씨가 그 자금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의 상환 약정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어밸리라는 회사는 그동안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비자금 저수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회사고 전우원 씨는 자기가 이 회사에 지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무사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자기 주식 7%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우원 씨는 그거는 차명 주식이다. 그 나는 명의만 빌려줬고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다 아버지 전재용 씨가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소유자이자 지배자는 아버지 전재용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랑 또 전우원 씨가 약정서를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엄마 박상아 씨와 전우원 씨의 이 상환 약정서의 효력 이게 나중에 본안 소송에는 결국에는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오, 그렇구나. 그 웨어밸리라는 회사가 그러면은 저 비자금 저수지다? 예전부터 그런 뭐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전원 씨가 그런 취재 주장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내 주식이면은 나는 왜 배당금 안 줘? 그런 얘기도 했었죠. 1억 6천만 원 정도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고 내 하고요. 주식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명의만 내 거지. 일단 뭐 저희가 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지만 전우원 씨는 그거죠. 원래 내 건 아닌데 지금 요즘 분위기가 맨날 이 전시 일가에 대해서 막 폭로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명의가 글로 돼 있으니 뭐 어떻게든 뭐 이거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니 이거를 예전에 이제 쉽게 처분하지 못하게 쉽게 말해 세팅을 했다는 거죠. 유학자금, 뭐 기숙사비 이런 거를 내가 빌려준 것처럼 하고 이 주식을 팔아서라는 건 아마 이제 그 이후 요 가압류 관련된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냥 일로 넘어가면 증여세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는 예. 앞서 사실은 저 허주현 변호사가 상환약정서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저 궁금한 얘기가 들었냐면 물론 박상아 씨하고 전우원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기 새엄마와 하긴 하지만 중간에 연결고 있는 정우영 씨라는 남편 생부가 있잖아요. 어쨌든 부모가 자식한테 유학자금 대주는데 차용증도 쓰고 나중에 상환 방법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얘는 제가 보다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전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져갈 거 혹시 증여세 내야 되니까 그거 안 내게 하려고 쉽게 말해 세팅을 해놓은 약정서일 뿐이지 뭐 그걸 돈을 빌려주고 이걸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웨어밸리 회사의 전우원 명의의 지분은 실소유자는 아빠인 아빠 건데, 정우영 씨인데 그냥 가져가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전우원 씨한테 박상아 씨 측이 유학자금 빌려주고 변제는 그걸 팔아서 하는 주식을 팔아서 준 걸로.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원래 같은 준비한 경우는 거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전원 씨 주장입니다. 전원 씨 주장이지. 그냥 일단. 차명 상태로 계속 둬도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 아. 그죠? 전원 씨가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못 팔게 쐐기를 받겠다. 네. 이런 취지로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 그게 인용이 됐다. 이게 이제 전원 씨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이 전원 씨 주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일단 지금 전원 주장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차명 주식을 한 게 뭐 주세회피 목적이라든가 돈 세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웨어밸리라는 회사가 2001년 1월 31일에 설립이 됐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2001 몇 년이요? 1년? 2001년. 네. 그런데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한 차명 주식이라도 쉽게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약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게 쉽게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에서 네.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15년이 지금 넘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걸 돌려받으면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 폭탄 맞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도 지금 전원 씨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동안 배당금 받은 거 있잖아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문제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세금 문제가 있어요. 많이 생기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환 약정서로 상당히 간략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양 변호사가 지금 지그시 계속 웃고 있거든요. 뭔가 한 칸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설명들이 좀 복잡한 거 아닌가 들으신 분들이 쉽게 저도 이제 사건을 쉽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근데 나 궁금한 거였어, 양 변호사. 그러면 전우원 씨 말대로 하면 네. 이건 그냥 이 차용서를 가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짜로 쓴 가짜 허위 내용을 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우원 씨 말대로 하면 그럼 이 약정서 효력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안 소송 붙으면은 저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 주식 가압류했으니까 일단 뭐 대여금 채권, 대여금 소송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약정서의 효력이 문제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5억 원 가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억 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박상아 씨가 얘기를 하면서 너 주식 갖고 있으니까 그 주식 팔아서 그거 돈 돌려다 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정서를 쓴 게 전원 씨 주장대로 사실은 빌려주고 뭐 빚 받고 이런 것도 없고 나는 그 주식도 내 소유도 아니고 한데 그냥 그 주식 저 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그냥 주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셈이 되니까 이거 증여세 피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대형 사고 치는 게 술 한 잔 얻어 드시고 보증서에 약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보증 연대 보증. 그래서 집안 날라갔다는 얘기들 예전에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의도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으신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법원 가면 다 네가 도장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우원 씨가 하나 싫은데 막 엄마 아버지가 하도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었어요. 네. 그게- 강제로 한 거야라고 주장해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진 않는다.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진짜 어디 지하실에 가둬놓고 몇 박 며칠 가둬놓고 뭐 진짜 뭐 폭력을 가했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야 좀 써줘 뭐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하긴 예전에 우리 법원에 가면 전두환 씨가 신군부 시절에 모 재벌 그룹 뺏어갈 때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운동화 만드는 그 회사 뺏어갈 때 몇달 며칠 가둬두고 하다가 사인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그 당시에 하도 압박과 회유가 있어서 사인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다 받아들이진 않았지 법원에서. 예, 쉽게 안 어쨌든 본인이 받아들여지거든요. 했잖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성년자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전우원 씨, 내가 전우원 씨 변호사도 아닌데 왜 그러지? 전우원 씨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요.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통정 허위 표시. 무효다 이거 주장하면. 저는 거기에서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배당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안 받았는지 전원 씨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면 자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 정도 7% 있으면 지금 원래 지금 아까 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쪽 주식인데 이걸 절로 보내려고 이렇게 짜고 쓴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 변수는 뭐냐면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박상아 측에서도. 그렇겠지. 유학자금 뭐 저기 무슨 등록금 기숙사비 다 계산해 내역서? 보니까 뭐 내역서에서 4억 얼마 이렇게 해놨겠지. 실제로 돈을 보내긴 그거 보냈겠지. 당연히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겠죠. 그거를 보통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 유학 가는 걸 그냥 준 건데 그냥 그렇게 금액을 세팅을 해놨으면 그게 진짜
뭐 아무리 이게 통정허위 표시에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결국 전원 씨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양재열 변호사 얘기했지만 내가 잘 모르고 찍었어요. 그래도 다 인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처분문서의 효력 때문에 그것도 짜고 치는 고수다라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그렇죠. 거다. 하긴 박상아 측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대줬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본안 소송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 자체가 네. 어쨌든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이 주식 그냥 전호원 씨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였고 전호원 씨 주장대로라면 여기 비자금 세탁하는 통로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전호원 씨 주장이 맞다라면 1억 6천만 원 누군가 다른 데서 썼을 거고 다른 데 가져갔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학자금을 어쨌든 4억 원 넘게 줬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줬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공개되면 또 이것도 또 세금 추적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꺼내는 순간에 뭐 너무 잇따라 나오는 게 많아서 그냥 묶어 넣으려고 감염만 할 것 같아요. 처분 못하게. 박상아 씨 입장에서 이게 크게 불거지는 거는 부담스러울 예. 거다. 그러니까 보통 가압류하면서 본안소송을 같이 하잖아요. 돈 내놔 이러고 같이 하는데 그걸 안 했어 아직. 안 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지금 양재열 변호사의 얘기에 힘이 좀 실리는 얘기. 하긴 이것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뉴스거리가 되는 게 단순히 뭐 계모와 의붓 엄마와 의붓 아들 사이의 재산 다툼 이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맞아요. 예, 그 일가의 비자금이 아닐까. 빨리 추징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게 뉴스거리가 더 관심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아 씨 측도 부담이 있을 거다 이 얘기구나. 근데 전우원 씨가 자기가 그 주식 매각 자기 소유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박상아 씨 내지는 전재영 씨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전우원 씨가 그런 문제를 배제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뭐 본안 가더라도 조정해주거나 합의해서 이거 주겠다고 하고 가압류 그냥 해제하면은 생각보다 간략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우리 저 이주연석 네 번째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요번에 지난주에 끝나기 전에 청취자 질문이 있었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네. 남 신상 공개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답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이미 다 정리가 된 문제고 미수범이어서 당시에 또 신상 공개 안 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답을 아마 우리 백 변호사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공개가 돼버렸어.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공개된 건 아니고 네.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카라큘라. 예, 지난 2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던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남의 뭐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전부 공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A 씨의 전과 기록까지 낱낱이 다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대 이 사람은 이걸?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섰고 아, 그렇겠죠. 500만 원은 어마어마하죠. 네.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튜버 표혜림 씨 학창시절 폭력 저지른 가해자 4명 이름도 공개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알지? 네,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에 따르면 일단 법으로 넘어가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고요. 법원으로 넘어가. 예,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는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카리큘라는 유튜버가 좀 걱정을 했던 건 네. 만약에 피해자가 제발 좀 공개해 주세요. 그럼 교사범이 되잖아요. 아, 피해자가 그리고, 네, 만약 그리고 또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이 공개합시다. 근데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방조범이 될 수 있잖아. 네.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랑 전혀 상관없다. 아. 자기 혼자 다 한 거다. 네. 어떻게 찾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인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분 표현입니다. 네. 그 서면 돌려차기나 그 인간 쓰레기 하나 때문에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 좀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양변. 어쨌든 신상 공개는 이 유튜브가 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가 교사범이나 피해 여성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도 안 된다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공개한 게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신이 지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근데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에도 이 유튜브에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표혜림 씨 사건도 올랐었고 다른 유튜브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남성 폭행하고 이렇게 돈 뺏었던 10대들 이름 같은 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는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가 개설이 되기도 했고 이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소송도 있었고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중간에 나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쫙 갈려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근데 그래도 안 된다. 뭐 지금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고 또 무엇보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예전하고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박제가 돼버리잖아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포스터 붙고 신문에 얼굴 나고 이랬다가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올라오고는 영구히 보존이 되거든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논란에 그칠 게 아니라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맞아 보여요. 그리고 배드파더스 사건 때는 이제 민사잖아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뭐 신상 공개 제도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걸 공개했을 때 이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겠지만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 제도하고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민간인이 했을 때 이거를 이거는 뭐 공익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을 하면 그럼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아마 저희가 지금 댓글을 보지 못하지만 거의 댓글의 99%는 이게 이 나쁜 X 신상 다 공개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의 상식하고 법하고 계속 일치해가는 과정이 법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저 말 잘해요. 멋있는 말인데? 그래서 누가 써줬어요? 저기 보세요. 여기 써있어? 그래서 사실 신상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줘야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걸 처벌하네 마네 이게 불법이네 합법이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소모적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 변호사는 이 사람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만약에 지금 명예훼손 기소가 됐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현행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정도로 형량 자체가 그러니까 뭐 벌금이 낮게 좀 책정이 되든 아니면 선고유예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일단 죄가 되는 건 맞다. 그러면은 판사 백성문은 유죄인데 형을 굉장히 낮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뭐 선고유예 판결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벌금형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검찰 단계에서 약식으로 벌금을 아주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백성문은 신상공개관할 법 개정하겠다? 법을 개정해야죠. 자 그러면 판사 허주현은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공익적 목적이 마음속으로는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을 해주게 되면 사실 사적 신상 공개 이게 너무나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다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거는 기준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재판 가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공개하다가 2차 피해 발생하는 원치 않게 피해자까지 노출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벌써 지금 댓글을 보면은 나 옛날에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는데 누구 어느 아파트 사는 누구 이런 댓글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진짜 뭐 부끄럽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저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사적으로 공개하고 공분하게 된 그 배경을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법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사법부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판 제도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기소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강력범죄로 죄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찰 단계에 논의조차가 안 됐던 거예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죄명이 바뀐 경우에 신상공개를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관 양지열 판사는 저는 뭐 판사가 될 자격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 변천을 갑자기 앞에 그럼 저 이상한 말씀을 자기도 드리자면 아니고 뭐야, 그래, 지금. 판사를 쳤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기자로 직장 생활할 때는 사건 사고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수습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사람 얼굴 사진하고 한자 이름 주민번호까지 다
따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싫었어요. 맞아. 예전에 예전엔 그랬던 다 것 같아. 싫었어요. 예전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싫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싫자 그래서 이렇게 싫지 말자 유죄 추정 원칙 어긋난다 해서 다 못 씹게 했어요. 또 한동안은 그러니까 너무 또 아무도 안 실어주니까 또 언론에서 여론이 또 들끓었어요. 그래서 몇몇 언론사에서 이른바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총 떼맨다고 우리 처벌하면 처벌해. 우리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실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임시로 제도를 그러면 타협안을 만든 게 지금 현재 법제도거든요. 예전에 강호수를 그렇게 예, 이런 하나만 식으로 보여서 진짜 임시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땜빵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매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매번 이러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은 이게 근데 이렇게 저도 결론은 이걸 결국 사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면 공적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공적 기구를 맡은 공직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거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죠. 이런 문제도. 제가 여기 뭐 어떤 범죄가 신상 공개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 기준은 뭐냐면 언론에서 다루면 공개가 되고요. 야 이거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공개가 안 됩니다. 똑같은 살인 사건도. 그렇지. 실제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 언론에 공개돼서 이거 나쁜 X 막 이러면 네. 갑자기 다음날 좀 신상공개위원회 열리고 공개돼. 그 100% 공개돼 그럼. 그리고 언론에 안 나왔다가 재판하고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어. 여기 왜 안 했어? 그럼 그때 넘어갔어요. 다 그래요 진짜로. 이 사건이 지금 그런 사건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면은 뭐 특정 강력범죄일 것 해서 뭐 강력범죄가 어떤 거고 쭉 나오는데 그거 기준을 아는 분은 아마 법조인 중에 없을걸요? 저는 그래서 TV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웃픈 거예요. 웃픈 거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신상공개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없다, 거의 이제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론 재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야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뭐 살인, 강간, 강도살인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간략하게 이유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은 조금 더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최근 이사한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다. 가해자 보복 예고가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되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 시스템 내에서 그걸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청구했는지를 소송의 상대방이 된 가해자에게 알려줘 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 민사소송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혹독한 피해를 당해서 최소한 뭐 치료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 바람에 이제 피해자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다 알려져 버렸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나오니까 손장 받아야 돼. 송달이 그리고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든지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이거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서신 같은 경우도 주고받은 서신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이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교정시설로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것도 비슷한 문제들 여러 번 제기됐어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성폭력 피해를 입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내 주소를 저 사람한테 알려주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편법 아닌 편법도 있긴 있는데. 원고 저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법무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할 수 있는데 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셨구나. 그게 좀 안타깝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소식 좀 보죠. 이거 필리핀에서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6년 만에 가해자한테 무기징역 선고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영화하고 드라마 얼마 전 OTT 드라마 카지노 거기 나왔던 얘기랑 그거보다 더해요. 거의 현실은 정말 영화 드라마를 현실이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현실을 못 이기죠. 그 사건이 2016년 10월에 있었고요. 범인들이 한 사람은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경찰관이고 한 사람은 국가수사청 정보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사업가의 자택으로 쳐들어가서 차에 강제로 태워서 범행 장소도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해칩니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근 도시에 있는 화장장으로 이 시신을 옮겨간 다음에 가명을 만들어서 위조 사망 증명서를 이 화장장에 제출해서 이
사업가의 시신을 그냥 소각해 버려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 이제 화장한 유해를 화장실 변기에 버립니다. 이건 좀 공포 영화예요. 단순 스릴러 정도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묻혀 버릴 뻔했었는데 다만 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멀쩡한 사업가가.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화장장 그 화장장 업주 사무실에서 이 한국인 사업가 골프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거기서부터 추적을 했고 또 그때 납치됐을 때 이 촬영했던 현장 영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왜 벌어지는데 이제 추적이 시작을 했고요. 그 위에는 이게 뭐 범죄 조직으로부터 상납받았던 마약 단속반 팀장이 또 상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위직까지 올라가면서 필리핀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사법 스캔들이 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경찰이 가져가 됐으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게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물타기 났어요. 이거는 한국 폭력 조직배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현지 경찰관을 매수해서 저지른 거라서 이 필리핀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나서거든요. 그 와중에 또 한국인들도 이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돼서 그쪽에서 재판을 넘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6년에 발생한 사건 이제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는 경찰관이 하나는 국가정보원 이 사람들 발생 6년여 만에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추후에 우리가 뭐 필리핀 정부한테 피해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식으로 뭐 국가배상 청구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헌법에 보면 국가 면책 조항이 있어서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 대통령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저기 필리핀 헌법에 그런 게 네,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 뭐 소송 제기해봐야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고 그럼 좀 위에 뭐 경찰청장한테 뭐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한테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도 뭐 내가 지휘 감독하면서 내가 뭐 지시했다거나 이런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여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업무 집행 관련성이 없다.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이구나.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거 요거 보죠. 우리 백변 한강에서 맥주 치맥한 적 있어요? 저는 더워서 한강에서는 안 합니다. 집에서 하지 차라리. 그렇죠. 예. 근데 한강 치맥이 또 원래 또 이게 낭만적이잖아요. 한 여름 많이 마시니까 덥죠. 적당히 마시면 안 더워요. 더위를 많이 타요. 여름에 많이들 하시는. 우리 옛날에 좀 아주 젊었을 때 했던 그때 좀 했어요. 했던 기억 좀 있는 것 그때 같은데 좀 아닌 했어. 것 그때 같기도 좀 하고. 했어요. 한강라면이랑 맥주랑 오리배 보면서. 젊었을 때가 많이 아니라 하셨네. 어렸을 때 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 가라 어렸을 때 한 거 아니야? 어렸을 때 한 거 같은데? 좋겠네. 저분이 연식이 좀 되셔가지고 그렇죠, 예. 저분이 말하던 기자 시절에 지금 그 기자 동기들이 지금 다 아주 초고위층이 됐어. 그렇죠. 그게 깜짝깜짝 놀래 지나가다 인사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연식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 고수부지 시절에 드신 거 아닙니까?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던 시절. 근데 우리가 뭐 신나게 웃고 떠들었으나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강 치맥이요? 네.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얼마 전에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한강에 술 먹다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시민 공감대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한강 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금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밤에 위험한 사건들 한강에서 왜 그 대학생 있어서 물에 맞아요. 그때 의무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한강에서 이제 뭐 그 밤에 이제 술 먹고 서로 싸우거나 막 이런 사건들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안 자체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지정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하면 되는 예,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음주 시간 제한 같은 것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2시 넘어서는 뭐 술을 못 마시게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를 주는 방식,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주종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종이요? 예. 아니 이거 맥주는 되고 소주 안 되고 이런 거? 의외로 그렇게 하고 와인 있는 소맥은 안 되고. 의외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데 밤 10시 넘어가면 맥주는 가능한데 보드카. 도수가 있는 술들은 못 팔고요. 거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마시. 미국 같은 경우도 수가 50도가 넘으니 그렇지. 아니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에는 아예 그 맥주는 가능한 맥주 와인까지는 가능한데 도수 있는 술들은 뭐 소주 이런 급들은 아마 못 팔게 하는 주들도 많거든요. 저 그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 사실 팩트예요. 네. 근데 진짜? 맥주를 아, 맞대. 네. 어, 그렇게 나만 몰랐구나.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치맥 정도를 마셨다고 해서 그걸 음주 우려가 있다. 막 진짜 많지 않은 취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맥주를 막 콸콸 마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다섯 캔. 너무 예외적인 경우까지는 어떻게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맥주만 마셔서 그렇게 완전히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막 500cc 20잔 먹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 10,000리터네 생각해보니까 10,000cc. 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많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통과 못 될 것 같은데. 너무 제한이 심한 것 같죠. 그리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론이 실질적으로 지정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왜냐 여론이 야 한강에서 여름에 치맥하는 게 내가 가장 소소하게 즐길 수 나의 즐거움이야. 돈 조사 제일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마저 못하게 한다고? 내가 잘 조심할게. 왜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명분 막을 무슨 방법이 그 좀 안에 있는 나는- 편의점들 매출에도 상당히 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아니 뭐 시민 건강 안전 뭐 금주 이거 뭐 다 좋은데 한강에서 치맥을 그러니까. 뭐 건강으로 못하게 하면 그럼 유흥업소 주변에도 술 못 마시게 하지. 그 더 많이 마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드라마 보면 매번 로맨틱 코미디 매번 나오는 게 한강 치맥인데 데이트 장면 다 빼야 돼 그러면. 진행자가 결국 이제 한강 치맥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이거 아마 마무리를. 통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3번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클로징 멘트 하려고 그랬어. 중요한 거 빼먹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응?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양변 네. 오늘의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오늘은 사실 이거는 좀 심장 약하신 분들은 안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뭐 끔찍한 그림 이런 거 찾을 때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 자체는 이제 17세기 스페인 출신의 화가 주세페 데 리베라가 그린 그림이고요. 성 바돌로메의 순교. 성 바돌로메는 이제 카톨릭이나 뭐 기독교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순교를 당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순교자로서 종교적으로 이제 뭐 다루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주세페 데 리베라가 스페인 출신이긴 하지만 주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 그림이 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돌로메의 오른팔을 들고 있는 사람, 왼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갓 이게 좀 그 벌을 받기 시작하면서 받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이 바돌로메의 시선이 이 바깥에 이 쳐다보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과 눈이 맞닥뜨리도록 그렇게 저도 그 생각 저랑 눈이 딱 맞죠. 예, 마주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의 예술적으로 그런 어떤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또 바돌로메 자체도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당연히 이제 17세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들고 나왔냐면 요즘에 강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난주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사실 좀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또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좀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사회가 범죄로부터 예방이 됐으면 싶은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베라에 대해서 좀 미술가들 몇몇이 좀 의혹을 제기를 해요. 왜? 이 바돌로메 그림을 비롯해서 리베라가 이런 식의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다.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내재된 예술가로서는 천재일지 모르지만 애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디스트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리베라가 그때는 이제 일종의 예술가들이 인테리어 업 같은 걸 했던 그런 사람의 사업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경쟁업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폭력성을 찾아내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시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에 드러난 어떤 범죄자를 찾는 그런 작업인 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들 불안해하는 범죄를 잡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뭐 관상을 보자는 얘기도 절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 예전에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런 작업들도 뭐 선진국들은 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예방 조치 자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나라가 범죄에 상당히 안전한 국가긴 하지만 취지에서 이런 그림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리베라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 자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그렇죠.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이 사람의 특성과. 아 그러네. 네. 고급지네. 그 뭐- 멘트가 그죠? 우리랑 좀 달라. 난 몰랐어. 나는 리베라 하면 뭐 호텔 이름만 생각났지. 골프장 이름 뭐. 아, 그렇지. 아, 너무 우리 좀 1차원적, 큰일이네. 1차원적이야, 백변이랑 저는. 아, 리베라가 그 리버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 라틴어로 아마 어원 정확하게 라틴어가 뭔지는 제가 잘 아, 모르겠지만. 영문학을 전공하실 영문 때 전공이니까 많을 거야. 충분히 리버티가 자유란 걸 알거든. 네, 네네. 그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알아. 어원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다. 아, 그런데 진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약간 행동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컬하긴 네. 하네요, 네. 좀. 뭐 대부분 일반적인 그림들은 추상화도 많이 그렸고요. 리베라를 화가 자체가 억울해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그림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로 그려지는 사람들을 막 거지처럼 그려서 현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실제로 우리가 미화된 모습과는 좀 다르다 이런 또 그림들도 많이 그려서 유명해진 화가기도 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일부 미술가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공부도 하고, 라틴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신삼번 시대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